무심코 사용하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되어 왜 이렇게 쓰이고 있는지를 알고 나면 주변 풍경이 달리 보이고 우리 사는 세상이 새롭게 느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단어의 변화를 들여다보면 인류의 변화상, 민족의 역사, 세태의 변천을 볼 수 있습니다. 국어학자인 황선엽 저자의 책 단어가 품은 세계의 일부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황선엽 교수와 함께 경이로운 한글, 단어의 세계를 만나보겠습니다. 황선엽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엊그제입니다. 지난 10월 9일 579도를 맞는 한글날이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국어의 소중함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국어학자로서 맞는 한글날은 소감이 어떠십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공휴일이 있지만요. 네. 이렇게 문자를 기념하는 공휴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일이고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국어학자로서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런 휴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우리가 10월 달에 한글날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공휴일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네네네.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한동안. 그런데 다시 찾은 게 한 10여 년 됐죠. 예. 그러니까 한글날을 맞을 때마다 다시 찾은 이 날을 더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든 사람과 그 만든 날짜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글이 잘 없다는 거잖아요, 세계적으로. 예. 만든 사람을 알 수 있는 경우들은 몇 개의 문자들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시기라든지 또 이유 네. 또는 과정 같은 것들이 정확히 밝혀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한글이 거의 유일한데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우리말과 글을 연구해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관심은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시작 연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1993년에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네. 지금 현재 서울대 한국어교육센터의 소장으로 또 외국 학생들도 가르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어떠십니까? 그 외국 학생들로부터 한국어에 대한 인기를 실감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예. 하나 수정할 것은요. 제가 책을 낼 때는 한국어센터 소장이었는데 지금은 임기가 끝났습니다. 인기가 있었군요.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들 가르치는 데도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요. 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한국어를 하는 외국 사람이라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지금은 방송이라든지 길거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모두가 느끼실 것 같아요. 한국어가 얼마나 외국인들에게 많이 보급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네. 안 그래도 그 외국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어는 이렇게 노래 운율 같다. 뭐뭐요 이렇게 말하니까 운율 같다는 얘기도 하고 또 스위스를 이렇게 한글로 쓰면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병정이 서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이 실제로 그 스위스란 한글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말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추석 연휴에 했던 그 가곡 슈퍼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외국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한국어로 가곡을 잘 부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교수님 말씀하셨던 사람들이 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참 좋아하고 또 즐겨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한국어 단어가 품은 세계, 부제가 삶의 품격을 올리고 어휘력을 높이는 국어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280쪽, 그러니까 300쪽이 좀 안 되는 책인데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쓰신 이유도 좀 궁금하고 실제로 이 책을 통해서 얼마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지를 느끼시는지 또 궁금해요. 예, 책의 제목은 사실은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네. 출판사에서 정해준 것인데요. 저는 책의 제목을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단어와 세계라든지 단어의 세계 이 정도였는데 네. 그걸 이제 굉장히 뜻깊은 제목을 지어오셨더라고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좋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단어가 품은 세계가 됐네요. 네. 지금 보니까 6쇄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럼 몇 권 정도가 이게 판매가 된 건가요? 글쎄 한 10,000권쯤 팔리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또 전자책으로도 많이 나간다고요. 예. 네. 그러면 왜 이 책을 펼쳐내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소에 이제 한국어 단어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일반 대중에게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예. 막상 이제 집필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는데 네. 출판사 대표님께서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출판사를 차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봤다는 거예요. 예. 그 내용들을 책으로 써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엔 좀 망설였지만 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네. 한번 해봅시다
싶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그전에는 이 주제로 책을 쓰신 적이 없으신가요? 예, 주로 논문과 이제 뭐 학술서를 썼고 일반 대중을 위한 책들은 쓴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 읽기 쉽게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알고 있는데 그 단어의 어떤 어원, 기원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적어 주셨는데 그 단어가 품은 세계로 교수님을 이끌었던 단어가 상추라고요? 예. 네, 그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예. 그 국문과에서는 주로 방언답사라고 해서요. 예.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네. 지역 언어들을 조사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정선, 강원도 정선에 갔을 때 네. 방언 조사를 하다가 할아버지께서 상추를 불기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예. 그런데 문헌에서 이걸 봤었거든요, 제가. 근데 저는 문헌에서만 옛날 문헌에서만 있고 이 말은 현대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아. 방언에 살아있는 걸 보고서 네. 우리말의 역사들이 이렇게 방언에도 잘 나타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네. 한 20여 년 전에 상추를 가지고 짤막한 글을 하나 썼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꽤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단어들을 좀 알려주는 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구나 네. 라고 싶어서 이제 그런 단어들을 한두 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까지 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부루가 어떻게 상추가 됐을까요? 그건 부루라는 말이 변해서 상추가 된 것은 아니고요. 예. 어원이 다른 것이죠. 부루라는 건 고유어예요. 그러니까 네. 원래 우리가 예전부터 쓰던 한국어 고유어인데 상추라는 것은 날생자 채소채자 네. 생채라는 중국어 단어가 한국에 들어와서 음이 바뀐 것입니다. 네. 그래서 조선 후기쯤에 이 단어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생채란 말이 바뀌어서 상추란 말로 바뀌었는데 그 상추란 단어가 부루라고 하는 고유어를 몰아낸 것이죠. 고등학교 때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엔 산을 뇌라고 했어요. 그럼요. 예, 강을 가람이라고 했고요. 네. 근데 지금 뇌라든지 가람 같은 단어를 쓰지 않죠. 그러니까 네. 고유어를 한자어가 몰아낸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 한국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어도 라틴어 단어들이 영어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세계사적으로 힘 있는 언어들이 이렇게 사용되면서 고유어들이 축출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읽기 쉽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게 상추라는 단어를 소개하시면서 우리 한민족의 상추쌈 사랑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상추라는 말은 조선 후기쯤에 이제 새로 들어온 말이지만 네. 그전에 부루란 말로 이제 불리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상추를 먹은 것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려 시대 기록에 따르면 예. 원나라에 고려에 공녀들이 많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을 잡아다가 고려에서 이제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궁중에서 궁녀들로 일을 시키게 하는데 예. 그 궁녀들이 고향이 그리우니까 고향에서 먹던 상추를 씨를 가져가서 재배를 해서 먹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몽골에는 잘 아시다시피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예. 뭐 채소를 먹는 습관이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그 문화가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록에 남겼습니다. 고려의 공녀들이 잡혀와서 상추쌈을 먹는다. 근데 이제 그 자기네들도 따라서 먹어보고서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남겨놓은 것을 보면 이미 한 600~700년 전에 이미 한민족이 상추를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어원, 그리고 그 당시의 어떤 생활상까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풀어내셨어요. 또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단어인데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단어들이 있다면서요. 하나 더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소개를 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게 양치질이었어요. 예. 네. 양치라는 말은요. 예. 국어사전을 보면은 기를 양자 이빨 치자를 써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자어라고 그러니까 그런 한자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죠. 사실 한자어이긴 한데 전혀 다른 한자에서 왔습니다. 버드나무 양자에 가지지자를 쓰는 양지란 말이 바뀌어서 양치가 됐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네요. 예. 그러니까 버드나무 가지란 뜻인데요. 네. 왜 버드나무 가지가 양치질과 관련이 될까요? 네. 여기에는 불교 문화가 숨어 있습니다. 네. 인도에서는 식사를 한 다음에 인도에서 자라는 림나무란 나무가 있는데요. 그 림나무 가지로 이제 이를 청소한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불교 문화와 더불어서 중국에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중국에는 림나무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스님들이 그와 비슷한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를 청소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중국 사람들은 양지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말이 불교를 따라서 또 고려의 한국의 조선에 수입이 됩니다. 들어와서 근데 그래서 그걸로 하는 행위를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하는 양지질을 한다라고 했겠죠. 예. 근데 점차 사람들이 양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어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처음에는 네네네네. 버드나무까지 사용하다가 다른 나무까지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이를 닦는 행위를 양지질한다라고 하니까 양지가 뭐지? 아, 양치의 잘못인가 보다라고 해서 양치로 바꾸게 됩니다. 그게 길을 향해 이치.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양지란 말이 양치로 바뀌게 되는데요. 근데 이 양지를 일본어로 읽으면 요지가 돼요. 이쑤시개 할 때 그. 예.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거 양지를 자기네 말로 요지라고 읽고 예. 그러면서 그 근대 시대에 나무를 깎아서 만든 이쑤시개를 만들면서 그걸 요지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이 일을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예. 또 그거랑 이렇게 일맥상통하네요. 그렇죠. 예. 예. 우리는 양치, 길을 향해 이치를 알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버드나무 양의 가지지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매일 쓰는 말인데 사실 예. 네, 새롭게 그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또 비슷한 예로 갈매기살 이야기도 언급을 하셨는데 왜 이 부위의 이름이 갈매기살일까요? 예. 포유류는요 가슴과 배 사이에 예. 횡격막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예. 근데 숨 쉴 때 횡격막이 움직여서 폐를 조정해 주면서 숨을 쉬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횡격막이 놀라게 되면 이제 딸꾹질을 하게 되죠. 예. 근데 돼지의 그 횡격막 부분의 살 그거를 갈매기살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왜 그런 말이 생겼냐면요. 네. 그러니까 횡격막, 횡은 가로란 뜻이고요. 격은 막는다. 막이라는 것은 얇게 덮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횡격막이라는 한자어를 한국어로 가로막이라고 합니다. 가로로 된 막이라는 뜻이죠. 네. 예. 근데 이제 가로막다라는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로막다에 파생점에서 이를 붙여 가로막이란 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로막과 가로막이는 전혀 다른 거죠. 네. 가로막이라는 거 횡격막을 얘기하는 거고 가로막이는 가로막는 존재를 얘기하는 것인데 네.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이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로막을 가로막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가로막이 하다가 여기 이몸 역행동화라는 게 있는데요. 네. 가령 지팡이를 지팽이라고 하고 호랑이를 호랭이라고 하고 맞아요. 예. 뭐 남비를 냄비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죠. 일부는 표준어로 인정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근데 가로막이란 말에 이몸 역행동화이라면 가로매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가로매기살이란 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사람들이 아까 양치질과 마찬가지로 가로매기 하다 가로매기가 뭐지? 그러다가 제비추리라는 소고기 부위를 아세요? 있죠. 예, 예. 예, 그게 제비 꼬리 모양으로 생겼다. 네네. 추리라는 건 초리와 같은 말인데요. 예. 꼬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비추리라는 건 그 부위가 꼭 제비 꼬리 모양으로 생겼기 제비추리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제비추리 같은 살도 있으니까 가로매기가 아니라 이게 갈매기인가 보다. 갈매기처럼 생겨서 그런 거. 모양이 실제 그렇게 생기진 않는데 그러니까, 예. 그냥 사람들은 갖다 유추하기를 좋아하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가로매기를 그러니까 양지가 양치로 가는 건 이빨이라는 인상을 가지듯이 네. 가로매기가 뭔지 모르는데 비슷한 단어인 갈매기 그리고 새 이름을 뭐 고기 이름에 갖다 붙인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 갈매기라고 오인해서 새우살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갈매기살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소고기에서 갈매기살에 해당하는 부위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새우살인가요? 아니요, 안창살입니다. 안창살. 그거 맛있는데. 네. 진심이 나와버렸네요. 그렇군요. 안창은 그러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뭐 안쪽에 뭐 창이란 뜻일 것 같은데요. 예. 정확히는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단어를 보면 항상 이 어원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런데 실제로 네. 그 단어의 어원을 알아낼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문헌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알게 되는데요. 네. 근데 그런 질문 많이 받게 되죠. 이 단어의 어원은 뭐예요? 라고 묻는 경우들을 받게 되는데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뭐 학자지만 그게 사실은 네. 솔직한 답변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어원도 굉장히 많아요. 예. 민간 어원이라든지 예. 또는 한간에 떠도는 얘기들 가운데는 잘못된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네. 저희들은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건 잘못됐다라는 것까지 알려줄 수는 있죠. 그렇죠. 몇 가지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는 어떻습니까? 김치라는 단어. 예. 김치라는 음식은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다만 문제는 지금과 같은 김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쵸, 뭐 김치의 고춧가루가 대표는 들어가고 뭐 배추김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배추와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치가 우리의 김치의 전형인데요. 네.
배추라는 음식 자체도 조선 전기에는 그렇게 널리 보급된 채소는 아니었어요. 예. 조선 후기 이후에 많이 보급되게 됐고요. 네. 특히 고추는 조선 후기에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인진날 예. 이후에 들어오게 되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먹는 김치의 형태는 한 불과 몇백 년 세월밖에 되지 안 된 않았다. 거죠. 예. 그럼 삼국시대는 어떤 김치를 먹었을까? 예, 무로 담근 김치인데요. 주로 소금으로 절인 김치입니다. 네. 그래서 무짠지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는 이제 동치미 같은 것들. 네. 그러니까 물김치 계통이거나 아니면 물을 소금에 절인 이런 형태의 김치를 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김치를 우리말로 뭐라고 했냐면 디희라고 했습니다. 디희. 예, 디희. 네. 예. 근데 이 말이 조화할 때 쓰기는 조의 히읗 받침이 있지만 발음은 조아로 나죠. 예. 그러니까 디희도 이 히읗이 중간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조하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좋다, 좋고, 조하라고 했는데 이게 모음 사이에서 히 떨어져서 조아로 발음이 바뀌었듯이 예. 디희도 히읗이 떨어져서 디이가 됩니다. 예. 그리고 디이는 더 줄어서 디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것이 구개음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해돋이 같이에서 나타나는 형성과 똑같이 지. 디가 지로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디희란 말이 현대에는 지란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지란 형태는 단무지, 오이지, 짠지, 장아찌 할 때 그 지입니다. 바로 이 지란 단어가 김치를 뜻하는 원래 우리말이었던 것이죠. 그럼 김치란 말은 어디서 왔냐면요. 한자어예요, 이것도. 예. 그러니까 상추가 부루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듯이 네. 그러니까 김치는 원래 한자는 담글 침자에 채소 채자를 씁니다. 예. 그래서 침체가 침체. 현대 발음은 침체인데요. 이게 또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전에 옛날 발음은 팀체입니다. 예, 그래서 김치냉장고 이름이 네, 팀체인데 이게 현실 발음에서는 딤체로 발음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옛날엔 딤체라고 하는 말이 바뀌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 과정이 있는데요. 그걸 설명드리면 국어사를 한참 설명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이 딤체란 말이 바뀌어서 김치가 됐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그 김치의 원래 고유어는 디희였고 그것은 현대 지로 남아 있다. 지금 어플리케이션 콩에서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지라고 부른다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 네. 자,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인상적이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많이 아시는 얼마 전에 제가 노래도 들려드렸던 정지용 시인의 시 향수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얼룩배기 황소라는 게 나온다고 하는데 예. 그럼 이 얼룩배기 황소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송아지 나오는 얼룩송아지는 무엇이냐에 대한 언급도 재밌었어요. 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얼룩소라고 하면 당연히 홀스타인종의 젖소를 떠올렸거든요. 네, 검은색, 흰색. 예. 네. 근데 제가 알아봤더니 이 홀스타인종의 소가 한국에 보급된 것은 1960년대 이후에 널리 보급됐고, 물론 그 이전에 일부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널리 보급될 정도는 아니었다는 예. 거죠. 그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20세기 초반 이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는 얼룩소는 우리가 아는 홀스타인종의 젖소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정주용 시인이 1920년대, 30년대에 노래한 더군다나 그때 노래했다는 건 자기가 어렸을 때 본 기억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보다 훨씬 전에 네. 있었던 우리 재래종의 얼룩소는 무엇인가라는 네. 것인데요. 근데 그것은 뭐 제가 찾은 건 아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찾아 놓으셨는데 칡소라고 하는 한국 전래 재래종의 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호랑이처럼 이렇게 줄무늬를 가진 소인데요. 네. 그래서 그 칡소를 얼룩소라고 했다라는 것들이 여러 곳에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또는 우리나라의 한우를 지금은 여러분들은 다 누런 누런소. 소가 예. 대표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한국엔 옛날에 하얀 소도 있었고 검은 소도 있었고 누런 소도 있었고 칡소도 있었고 다양한 소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맞아요. 황희정승인가요? 예. 어떤 소가 더 일을 잘합니까? 그렇죠. 예. 에 나오는 소가 검은 소. 그렇죠. 그다음 그렇죠. 콩쥐팥쥐에도 검은 소가 등장하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콩쥐가 나무 호미를 가지고 밭을 매다가 나무 호미가 부러졌을 부러지죠. 때 예. 하늘에서 검은 소가 내려와서 밭을 대신 매준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보면 우리나라에 옛날에 다양한 품종의 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얼룩소라고 한 건 대표적으로 칡소를 말하는 경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주영의 시에 나타난 향수에 나타난 얼룩배기 황소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송아지 할 때 얼룩송아지 이런 것들의 얼룩소는 네. 칡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황소란 말도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예. 누런소라서 황소라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네. 황소의 황은 크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크다는 말을 한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한쇼라는 말이 바뀌어서 황소가 됐습니다. 근데 한이 이렇게 황으로 바뀐 예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네. 황새란 단어가 그렇습니다. 예.
황새는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흰색하고 검은색. 흰색입니다. 아, 흰색. 예. 흰색밖에 없어요. 아, 황새는. 그런가요? 예. 예. 그 백로 계통의 흰새죠. 그런데 왜 황소라고 하냐면 한새라는 황새. 큰 새라고 하는 말이 바뀌어서 역시 황새가 된 것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황소도 사전에 찾아보시면 수소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수컷 소를 말한다. 그러니까 암소보다 수소가 더 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큰 수소를 말하는 황소란 말이 황소심줄 같다. 이 말이죠. 예. 아. 자,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단어가 품은 세계의 저자이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인 황선엽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런 말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명도 오랜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명에 남은 순 우리말 몇 가지 더 살펴주실까요? 예. 네. 제가 오면서 전철을 타고 왔는데요. 예. 노들역이 있더라고요. 9호선 타고 오셨군요. 예. 네. 노들역을 한자로 노량이라고 씁니다. 네. 예, 량자가 들보량자인데요. 이걸 우리말로 읽으면 들 또는 돌이 되고요. 예, 한자로 쓰면 량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노들강변, 노들나루, 노들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한자로 쓸 때는 노량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노량이라고 써놓고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예, 노들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렇게 한자를 뜻으로 읽는 방식, 훈독한다고 하는데요. 예. 뜻으로 읽는 방식이 사라지고 음독하는 방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그냥 노량이라는 지명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노들과 노량이 전혀 다른 지명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노량이라고 쓰고 노들이라고 읽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네. 가령 아현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예. 아는 지금 언더가자에 고개 현자를 쓰는데요. 네. 옛날에 아이아자를 썼어요. 예. 그래서 아이아자에 고개 현자 쓰고 아현인데 이걸 뭐라고 읽었냐면 애오게라고 읽었습니다. 사실은 애고개란 뜻이에요. 애는 작다는 뜻이고 고개인데 그게 기억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애오게란 말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2호선 전철역은 아현역이고 맞아요. 5호선 전철역은 애오게요. 애오게역이에요. 네. 그래서 아현과 애오게가 전혀 별개의 지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똑같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아현이라고 쓰되 읽기는 애오게라고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제 두 개의 다른 지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방금 이제 그 훈독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전에도 한국어라는 게 있었던 거죠? 예. 네. 우리말은 적어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 사실 우리말에 이전에 또 말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사실 인류의 언어는 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갈라져서 오늘날의 한국어가 된 것인데 네네. 잘 아시다시피 인류가 존재하는 사회에는 언어가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네. 근데 문자가 없는 사회는 존재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언어는 있지만 문자 없는 민족들이 아직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500년 전에 600년 전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세종이 우리 말은 있지만 이 말을 적을 문자가 없어서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나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문자를 새로 만드신 것입니다. 한자로 다 적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당시에 최만리라고 한 학자가 있었는데요. 네. 최만리는 한글을 반대하면서 이두를 사용해서 이두라는 게 한자를 사용해서 한국어를 적는 방식이거든요. 네. 이두로 충분히 적을 수 있는데 왜 굳이 한글을 만드십니까? 라는 반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세종은 특히 이제 그때 집현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두로는 우리말을 제대로 적을 수가 없다. 네. 예, 그것은 마치 둥근 구멍에 네모난 막대를 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꺽꺽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그런 표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말 적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말을 완벽하게 제대로 적을 수 있는 한글이 필요하다라는 네.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종께서 이제 신하들에게 너 닭소리 내봐라.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날개짓 하는 소리를 내봐라. 그런 소리들을 많이 내보라라고 주문하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이제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 그건 약간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동화책에서 읽어서 그런가 봅니다. 예, 훈민정음 해례본에 네. 정인지라는 사람이 쓴 당시 집현전 대제학의 정인지 사람이 쓴 서문이 있는데요. 그 정인지 서문에 나타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한자로는 개 짖는 소리, 네. 닭울음 소리 같은 것을 적을 수 없지만 한글로는 다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다. 계명구패를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 얘기를 이제 동화책으로 풀어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접했나 봅니다. 와, 그렇군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이 단어가 생명력이 있구나.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있구나. 또 시대가 변하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새롭게 탄생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좀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니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단어도 있을까요?
대부분의 언어에서요. 네. 기초어휘라고 하는 것들은 예. 이렇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에서도 뭐 나, 너, 우리, 사람, 하늘, 땅 또는 하나, 둘, 셋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동사류에서 가다, 오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렇고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군요. 엄마 아빠는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그것도 거의 태어나면서 우리가 거의 처음 하게 되는 그런 단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기원은 굉장히 오래됐지만 엄마 아빠라는 형태는 나타난 지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예. 근데 엄마는 옛날에 네. 뭐냐면 어미였어요. 어미. 예, 아빠는 아비입니다. 아비. 네네네네. 근데 이것을 부를 때는 이게 어마가 되고 아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흔적이 지금도 사극 같은 데 보시면 어마마마, 아바마마 이렇게 네. 부르죠. 네. 그러니까 마마는 높이기 위한 말이고 거기서 어마, 아바라는 형태가 등장하죠.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비였는데요. 이게 하나바가 되겠죠. 한 이름 아까 말씀하셨던 크다. 예, 크다 하나인데 예. 그러니까 하나바인데 이게 나중에 할로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하라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란 말 나중에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어미 아비에서 출발해서 어마 아바라는 부르는 말이 되는데 네. 이 어마 아바가 유아어에서 아이들이 발음할 때 한 번씩 자음이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마 하는 걸 미음을 한번 더 내니까 엄마가 됐고 아바 하는 걸 비음을 더 내니까 아빠가 되고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라비라는 형태에서 오랍 오빠. 예, 말인데 거기도 하나 자음이 더 오빠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누이는 어떻습니까? 누이. 누이는요. 네. 누의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그건 이제 누의란 말에서 이제 바뀌어서 누이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누이라고 하면은 누나와 여동생 중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누나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란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그래서 누이란 말은 사실은 누나나 여동생이나 다 칭하는 말입니다. 네. 근데 현대에 와서는 누나는 누나고 누이는 오히려 여동생이라고 쪽에 오해하는 가깝군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것도 누이란 말이 이제 좀 의미가 바뀐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한글을 이야기하면서 빠뜨릴 수가 없는 게, 우리 그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어떤 한국어를 없애려고 했던 말살 정책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후에 해방 후에 일본어 잔재청산이라든지 또 우리말 권장이라든지 이런 노력이 계속돼 왔고 예. 앞서 말씀하셨던 그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 있어 왔는데 이런 노력과 변화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또 듣고 싶습니다. 예. 너무 이제 외래어라든지 또는 일본어도 마찬가지고요. 한자어도 마찬가지. 많이 쓰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사람들이 쓰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너무 극단적인 주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외래어는 무조건 배격해야 된다든지 또는 그렇다고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남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예.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순화어를 많이 써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그렇진 않으시네요. 예. 그래서 뭐 단어 책에도 썼듯이 그러니까 네. 언어의 변화는 언중이 그러니까 언어 대중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강제로 바꾸려고 하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고 시행착오도 겪게 되고 또는 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들이 나타나겠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죠. 이렇게 뭐 주도해서 바꾸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바뀌어지는. 예, 노견이란 단어를 노는 길로자고요. 견은 네. 어깨 견자인데요. 네. 이걸 이제 기럭개라고 이제 한동안 했으니까 직역한 거죠. 그러니까 노견이란 말을 직역해서 기럭개라고 합시다. 네. 그런데 아무도 그 말 쓰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갓길이란 말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갓길로 순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화할 때 너무 의도를 가지고 예. 억지로 하면 안 되고 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길었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어떻습니까? 그 은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특정 계층이나 단체, 직군들이 쓰는 이제 그런 말들인데, 뭐 젊은 세대들이 쓴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뭐 판교 사투리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IT 업계에서 쓴다든지, 이런 어떤 은어에 대해서는 또 한글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그러한 언어는요. 네. 어느 세대에나 항상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예. 어느 계층에나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표준어라든지 바르고 고운 말을 써야 된다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그렇게 써야 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언어 같은 것을 써야 될 상황이 있고 필요가 있고 그런 네. 계층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가요? 요새 뭐 야민정음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한글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댕댕이 이런 말 쓰는데요. 강아지나 뭐 개를 일컬어서 멍멍이를 이제 멍멍이. 한글을 분해해서 이제 댕댕이로 한 것이죠. 예. 조선시대 때도 학자들이 한자를 파자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풀어가지고 말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뭐 김사과 씨가 대부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그 나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는 효과가 있고 효용이 있고 필요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오히려 우리말을 다채롭게 해주는 요소일 수도 있고요. 오, 그래서 좀 그렇군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무래도 아나운서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순화어를 쓰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KBS가 있거든요. 제일 심합니다. 자, 아시겠죠? 근데 사실 KBS는 우리말을 지키고 아끼는 그럼요. 가장 앞장서는 기관이긴 한데 맞습니다. 예. 사실 다른 방송은 KBS만큼 신경 쓰진 않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국어문화원이 이제 자치단체 주로 이제 국립대학교에 있는데 언론사는 유일하게 KBS 국어문화원이 있고 또 저희 아나운서들이 다 한국어 연구회 회원입니다. 아니 그렇다고요. 네. 뭐 잘 알고 있습니다. KBS 아나운서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야 우리말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네. 자, 요즘 이제 학생들이 문해력 떨어진다는 얘기를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해력 향상. 네. 그 유명한 농담이 있는데요. 선사시대 어느 동굴에 갔더니 낙서가 있는데 그걸 해석해봤더니 요새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사시대 때.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들의 어떤 이해 능력이라든지 또 자기가는 기존 지식을 다 할 수가 없죠. 예. 젊은 세대가. 그러니까 그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오해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요새 젊은이들 쓰는 말을 저는 이해 못 하거든요. 사실은. 그럼 저도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세대 차이이고 그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이시지. 그게 문해력이라고 너무 비판할 거는 다만 이제 독서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네. 이제 뭐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네. 암만 해도 예전보다는 책을 덜 읽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유튜브라든지 네. 요새 이제 그런 매체 때문에 네. 그런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한탄만 할 것이 아니고 좀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어가 품은 세계.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황선혁 교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더 접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단어는 사실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깊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심코 이 단어를 쓰시다가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한번 사전을 찾아보신다든지 요새 인터넷에도 자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은 좀 더 자신의 소양이라든지 깊이도 높여줄 수 있고 단어 사용하는 데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품격을 올리고 어휘력을 높이는 국어 수업.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황선엽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